루소처럼 걷는 법. 다시 크레페리로 돌아와 다시 책에 푹 빠져든다. 마시는 와인은 아까와 같지만 책은 다르다. 이번에는 루소의 미완성 유작인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이다. 리베카 솔닛이 자신이 걸어온 역사를 담은 책에서 말했듯이 이 이상하지만 사랑스러운 책은 걷기에 관한 책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한편 걷는 행위 자체 역시 걷기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루소의 작품이다. 이 책에는 추방당하고 돌에 맞고 조롱당했으나 이제는 더 이상 눈꽃만큼도 신경 안 쓰는 사람의 도덕적 명료함과 생생한 지혜가 고동친다. 이 책 속의 루소는 주류 의견에 반대하는 루소도 속마음을 고백하는 루소도 개혁을 주창하는 루소도 아니다. 여기서의 루소는 쉬고 있는 루소다. 책의 목차는 10번의 산책 또는 10번의 몽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매 장마다 루소는 산책에 나서지만 산책은 책의 진짜 주제인 추억으로 향하는 수단일 뿐이다. 어떻게 하면 인생에서 가장 달콤했던 순간들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그 순간들은 두 번째 기회에서도 똑같이 달콤할까? 아니면 전보다 더 달콤할까? 5번째 산책에서 루소는 생피에르라는 이름의 작은 섬에서 보낸 시간을 회상한다. 모티에에서 돌 던지는 사람들을 피해 달아난 곳이다. 생피에르는 루소의 파라다이스였다. 루소는 살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술회한다. 나는 이 문장을 읽고 마시던 샤르도네를 거의 뱉을 뻔한다. 자신의 병적인 측면을 전문가처럼 정확히 꿰고 있었던 루소는 쉽게 행복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내 눈으로 그 섬을 보고 싶어졌다. 기차역을 향해 걷는다. 루소 같은 걸음은 아니다. 너무 서두르고 있어. 나 스스로에게 말한다. 너무 정신이 없다. 젠장, 집중하라고. 이번에는 소리내어 말하는 바람에 지나가던 스위스인을 놀라게 한다. 뇌샤텔의 작지만 분주한 기차역에서 루소의 행복한 섬으로 향하는 지방 열차에 탑승한다. 당연히 열차는 제 시간에 출발한다. 스위스의 기차는 시간을 잘 지킨다는 명성을 누릴 자격이 있다. 하지만 스위스 기차의 차가운 효율성은 가장 걸출한 스위스 철학자의 감정적이고 골치 아픈 삶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듯 보인다. 몇 정거장 안 되는 짧은 거리이지만 나는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을 꺼내 읽기로 한다. 루소는 이렇게 말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끊임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 있다. 만물은 변화한다 라는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격언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다. 우리가 두 번째로 발을 담그는 강물은 절대로 전과 같은 강물이 아니며 우리 자신도 전과 같은 우리가 아니다. 열차가 선로 위로 얼마나 부드럽게 미끄러지는지 풍경의 변화가 없었더라면 아예 멈춰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루소는 내게 움직임은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모든 움직임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불규칙적이거나 너무 격렬한 움직임은 우리를 꿈에서 깨어나게 한다. 격렬한 움직임에 관한 루소의 글을 읽다 보니 불면증을 앓던 철학자이자 황제 마르쿠스와 함께 암트랙을 타고 떠난 미국 여행이 떠오른다. 노스다코타 어딘가에서 단조로운 풍경에 따분해진 나는 그게 뭐든 간에 뭔가를 해야 했다. 결코 부드럽지 않은 암트랙의 레일 위에서는 일상적인 행동도 무척 곤란해진다. 예를 들면 면도가 그렇다. 한 번 시도했다가 피투성이가 되었다. 걷기도 마찬가지다. 나는 배에 탄 술고래처럼 이쪽 저쪽으로 휘청거린다. 진화적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일이다. 우리 인간은 바다에서 왔는데 걷다, walk라는 단어의 어원에서도 그 사실이 드러난다. 11세기의 이 단어는 바다처럼 굽이치고 요동치다 라는 뜻이었다. 걷다 라는 단어가 해안으로 걸어 나와 몸을 말리고 현대의 의미를 획득한 것은 13세기의 일이다. 단어는 진화한다. 나는 아니다. 걸으려 할 때마다 곧장 11세기로 퇴화해버렸다. 나는 기차 복도에서 굽이치고 요동쳤다. 수화물에 곤두박질 쳤다. 모르는 사람을 들이박았다. 기차와 함께 춤을 춰야 해요. 내 무능력을 지켜보던 한 나이 지긋한 여성분이 말했다. 그 말이 옳았다. 나는 기차와 싸우고 있었다. 기차와 함께 춤을 춰야 했다. 기차가 나를 이끌게 하라.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얼추 감을 잡을 수 있었다. 내가 배운 비결은 힘을 빼는 것이다. 기차가 왼쪽으로 또 오른쪽으로 요동쳤고 나도 따라 요동쳤다. 저항하지 않는다. 마침내 나는 목적지인 식당 칸에 도착한다. 가장 위험한 산이라는 K2 정상에 오른 것처럼 의기양양한 기분이다. 초기 인류는 약 600만 년 전에 양손을 땅에서 떼고 자리에서 일어나 두 발로 걷기 시작했다. 전에 없던 이 직립 자세는 예기치 못한 여러 이득을 불러왔다. 두 손이 자유로워져서 도구를 만들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손가락질, 애무, 팔짓, 손잡기, 손가락 욕, 코파기, 손톱 물어뜯기도 가능해졌다. 걷기는 걷기 이상이며 그건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다. 걷기는 자연스러운 행위일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조지프 아마토는 걷기의 역사를 다룬 자신의 백과사전급 저서 걷기, 인간과 세상의 대화에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한다. 한 발을 딛고 선 시간의 4분의 3 동안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쭉 뻗은 다리로 지면을 박찰 때 땅에 닿은 뒤꿈치에 몸무게 전체가 실리고 골반을 회전시켜 발바닥과 다리의 방향을 바꾸면서 무게중심이 엄지발가락으로 이동한다. 물론 이 모든 동작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이 생체 역학에 대해 너무 깊이 생각하다 보면 내가 위의 문단을 읽은 후에 그랬듯이 넘어져서 바닥에 얼굴을 박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두 발로 걷지만 우리의 뼈는 네 발로 걷는 것에 가장 적합하다. 예로부터 변하지 않은 신체 구조와 현대의 몸 사용법 사이의 이런 간극 덕분에 발 전문가들은 계속 먹고 살 수 있다. 평발, 부어오른 발, 물집, 건망류, 굽은 발가락은 두 발로 서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지불하는 대가의 극히 일부일 뿐이다. 루소는 발에 생긴 티눈으로 거의 평생을 고생했다. 루소는 거만하게 뒤꿈치로 걸었다. 루소는 열성적인 산책자였지만 영웅적인 산책자는 아니었다. 티눈 때문에 아주 천천히 걸었고 평범한 도랑도 절대 뛰어넘지 못했다. 무거운 배낭을 비롯한 그 어떤 장비도 지니고 다니지 않았다. 도둑이나 들개의 공격을 물리치지도 않았다. 여성이든 누구든 도움이 필요한 그 누구도 구해주지 않았다. 루소는 그저 그 어떤 판단도 기대도 없이 걸었다. 이렇게 걸을 때 우리의 경험은 성스러운 것에 가까워진다. 버스를 한 번 타면 금방 생피에르 섬에 도착할 수 있는 작은 기차역에 기차가 진입한다. 생피에르는 놀라움이 가득한 섬이다. 먼저 생피에르 섬은 더 이상 섬이 아니다. 루소가 살던 시대 이후 섬을 육지와 연결하는 작은 다리가 생겼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더 이상 섬이 아닌 섬에 들어서자 왜 루소가 이곳을 그렇게 좋아했는지를 알게 된다. 목가적이지만 가식적이지 않다. 아름답지만 호화롭지는 않고 푸릇푸릇하지만 지나치게 푸르지는 않다. 거의 모든 지점에서 비엔느 호수가 보인다. 눈앞의 풍경은 완벽한 자연 그 자체. 시인 필립 라킨이 말한 진지한 대지다.
루소가 이곳에서 총회하는 개 술탄과 함께 어쩌면 식물을 수집하면서 목적 없는 긴 산책을 즐기는 모습이 그려진다. 나는 생피에르를 가로지르는 작은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 걷는다. 스스로에게 말한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내가 평생 해온 것처럼, 하지만 보다 잘. 나는 잘을 빠르게로 해석하고 곧 터무니없이 빠른 속도로 걷는다. 정신을 차리고 코끼리처럼 느리게 속도를 낮춘다. 왜 중간은 안 되는 거야? 넌 도대체 문제가 뭐냐? 놀랍게도 철학자이자 황제인 마르쿠스가 대답을 해준다. 상상 속에서든 현실에서든 역경을 만나면 자기 연민이나 절망에 빠지지 말고 그저 다시 시작하라.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삶은 더 이상 실패한 서사나 망쳐버린 결말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그건 진실이 아니다. 결말 같은 건 없다. 무한한 시작의 사슬만이 있을 뿐. 그래서 다시 시작한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좋아. 이제 다시 또 한 번. 길을 따라 걷다가 가끔씩 멈춰서서 호수나 실구름을 바라본다. 마침내 루소가 살았던 작은 집을 발견한다. 소박한 공간이다. 캐노피가 달린 침대와 검소해 보이는 의자가 있고 구석에는 자신을 찾아낸 팬이나 적에게서 도망치려고 만들어 놓은 작은 나무 문이 있다. 이곳에는 루소가 만든 식물 표본도 있다. 시간 속에 보존된 길고 여린 줄기를 가진 말려서 압착한 식물들. 작은 명판에 루소의 모순적인 성격이라고 쓰여 있다. 매우 절제된 표현이다. 부재가 뚜렷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으니 바로 책이다. 루소는 모티에에서 서둘러 도망치느라 상당한 양의 책을 전부 싸들고 나올 시간이 없었다.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에서 루소는 일처럼 읽을 거리가 부족한 상황을 나의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라고 칭한다. 평생 책을 읽고 쓴 사람이 했다기엔 매우 기이한 발언이다. 다른 때의 루소는 호숫가의 한적한 곳으로 걸어가 물결치는 소리를 듣는 경험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물이 내 귀와 눈에 철썩 부딪힌다. 생각으로 골치 아파하지 않고 나의 존재를 유쾌하게 인식하는 데에는 이것만으로도 족하다. 자, 먼저 루소는 읽기를 그만두었다. 그리고 이제는 생각을 그만두었다. 루소는 퇴화하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발견한 것일까? 소크라테스처럼 루소 역시 일종의 반철학자였다. 루소는 무의미한 억지나 사소한 것에 집착하는 형이상학적 난해함을 참지 못했다. 루소는 생각하는
그는 자신이 가장 사랑한 신체 기관인 심장에도 지력이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이마의 주름과 턱의 힘을 풀고 팔다리를 가볍게 흔들 수만 있다면 심장의 지력에 닿을 수 있음을 알았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 앞에서는 으스대고 뻐기며 걷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러지 않는다. 으스대며 걷는 것은 사회적 제스처다. 가장 느린 이동 형태인 걷기는 더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우리는 아마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을 오래전에 잃어버린 낙원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하지만 걸을 수는 있다. 걸어서 출근할 수 있다. 걸어서 딸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줄 수 있다. 산들바람이 부는 상쾌한 가을날 오후, 특별한 목적지 없이 혼자 걸을 수 있다. 우리는 잊기 위해 걷는다. 짜증내는 상사, 배우자와의 말다툼, 아직 지불하지 않은 청구서 무더기, 타이어 압력이 낮거나 차가 불타고 있음을 알려주느라 계속 깜빡이는 스바루의 경고등을 잊기 위해 걷는다. 우리는 또 한 명의 훌륭한 산책자였던 윌리엄 워즈워스의 표현처럼 우리에게 너무한 세상을 잠시나마 잊기 위해 걷는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잊기 위해 걷기도 한다. 난 내가 그런다는 걸 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다이어트를 시도해도 절대 빠지지 않는 7kg의 살과 상습적으로 튀어나오는 콧털. 10년 전부터 계속 있어 왔으나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유로 어느 날 갑자기 내 정수리에 잉크 얼룩처럼 퍼지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펼쳐 보이기로 작정한 잡티들. 걸을 땐 전부 다 잊을 수 있다. 언젠가 텔레비전으로 하계 올림픽을 보다가 경보에 관심이 생겼던 것이 떠오른다. 금메달을 향해 열심히 걷는 성실한 젊은 선수들. 터무니없어 보였다. 걷기는 스포츠가 아니다. 경보, 즉 경쟁하는 걷기라는 표현은 경쟁하는 명상만큼이나 말이 안 된다. 이런 장식의 시대에 걷기는 우리가 아직 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꾸밈없는 활동이자 리베카 솔닛이 지적하듯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전혀 진보하지 않은 활동이다. 걷기는 평등하다. 장애가 없다면 누구든 걸을 수 있다. 부유한 산책자라도 가난한 산책자보다 유리한 점은 전혀 없다. 루소는 문학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자신을 오늘날 우리가 블루칼라라고 칭하는 노동자의 자식으로 여겼다. 그런 사람들은 화려한 사륜마차를 타지 않았다. 그저 걸었다. 그들은 지금 나처럼 걸었다. 주의 깊게, 한 번에 한 걸음씩, 진지한 대지의 견고함과 탄력성을 즐기면서. 1776년 10월 말경에
루소는 파리의 좁은 길 위를 걷고 있었다. 산책을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루소의 전기 작가 레오 담로시의 설명에 따르면 그때 전속력으로 달리는 거대한 그레이트 제인 견종의 호위를 받는 귀족의 사륜마차가 돌진해왔다. 제때 피하지 못한 루소에게 개가 달려들었고 루소는 자갈길 위로 세게 넘어져 피를 줄줄 흘리며 의식을 잃었다. 루소는 뇌진탕에 걸리고 신경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끝까지 온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이로부터 2년도 지나지 않아 루소는 아침 산책에서 돌아온 뒤 쓰러져 사망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루소는 행복하게 죽었다. 말년이 다가올수록 루소의 걸음은 더 부드럽고 낙천적인 성격을 띠었다. 옛날과 같은 자기 연민, 여기 이 땅 위에 나는 혼자로구나 와 피해망상, 내 머리 위 천장에는 눈이, 나를 둘러싼 벽에는 귀가 달렸다. 의 흔적이 아직 조금 남아 있었지만 절박함은 사라지고 없었다. 루소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무언가를 찾거나 철학적 주장을 하기 위해 걷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루소의 유산은 어마어마하다. 축하 카드, 할리우드의 최루성 영화, 하트 모양 이모티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솔직하게 털어놓는 자서전도 전부 루소가 남긴 유산이다. 나 실컷 울어야겠어 라고 말한 적이 있다면 루소에게 고마워해야 한다. 상상력을 이용해봐 라고 말한 적이 있다면 루소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한창 열띤 논쟁을 벌이다 이게 말이 안 돼도 상관없어. 난 그렇게 느끼니까 라고 내뱉은 적이 있어도 마찬가지다. 배우자가 당신에게 좋을 것이라는 이유로 춥고 축축한 날 당신을 16km 트레킹에 끌고 간 적이 있다면 루소에게 고마워하거나 저주를 퍼부을 수 있다. 루소 덕분에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고 느끼게 되었으며 우리의 감정에 대해 다르게 사고할 수 있게 되었다. 근대의 데카르트가 머리의 철학자였다면 루소는 심장의 철학자였다. 루소는 격정의 지위를 드높였고 감정을 용인되는 것으로 이성과 똑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얼추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루소가 살았던 이성의 시대에 상상적 사고는 믿을 수 없는 수상쩍은 것이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2세기 후 무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라는 이성주의자는 지식보다 상상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무를 껴안는 기술 반대자라고 모두가 다시 수렵 채집을 하고 모닥불 옆에서 좋은 돌을 두고 다투길 바라는 사람이라고 루소를 무시하고 싶을 수 있다. 하지만 루소가 원했던 것은 그게 아니었다. 루소의 주장은 다시 동굴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자연과 다시
동조하자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더 나은 동굴로 돌아가자는 것이랄까. 루소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수십 년 전에 캘리포니아에 고속도로가 깔리기 수세기 전에 환경 문제를 예측했다. 루소의 자연주의에는 애초에 처방의 의도가 없었다. 자연주의는 사고 실험이었다. 루소는 가정해 보았다. 립스틱을 덕지덕지 바른 것처럼 사회가 마음껏 발라놓은 겹겹의 인위적 장식을 전부 벗겨내고 더 진정한 자신을 드러낸다면 어떻게 될까? 고지식한 보험회사 임원 아내는 폭동을 이끄는 선동가가, 모든 직장인 아내는 등산가가 도사리며 자유롭게 풀려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을지 모른다. 더 이상 섬이 아닌 섬에 있는 루소의 낡은 방에서 나와 태양을 피해 눈을 가린다. 다음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수상 택시를 잡아 타고 다시 마을로 돌아가거나 걷거나. 나는 걷기로 한다. 혼자 걷는다. 집중해서 걷는다. 정신이 자유롭게 헤매도록.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는 않도록 한다. 점점 능숙해진다. 아냐, 이건 자만심의 목소리야. 그 목소리는 잠재워. 대지와 연결되는 거야. 그게 더 나아. 나는 리듬을 찾는다. 주의를 느낀다. 새들이 노래하고 발밑에 자갈이 으드득 밟히는 느낌이 만족스럽다. 나는 걷고 좀 더 걷는다. 다리가 아프다. 두 발이 시큰해진다.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 걷는다. 아프지만 기분이 좋다. 나는 지금 꽤나 훌륭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얼마나 걸었을까 궁금하다. 반사적으로 손목을 비틀어 핏비트를 확인하려다 멈춘다. 나는 공기를 마시러 물 밖으로 나온 다이버처럼 깊이 개걸스럽게 숨을 들이쉰다. 어느새 미묘하지만 확실한 변화가 느껴진다. 나의 어디에서? 의식에서? 아니다. 변한 건 나의 심장이다. 내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던 기대감, 루소를 이해하고 나의 철학 연구에 진전을 이룰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차츰 사라진다. 걷고 있지만 걷고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닌 듯하다. 나는 동사일 뿐 주어가 아니다. 나는 동사일 뿐 주어가 아니다. 유대교 신학자 아브라함 헤셀은 유대교의 안식일을 시간 속의 성전이라고 표현했다. 걷기는 움직임 속의 성전이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느껴지는 평화가 우리에게 달라붙어 함께 움직인다. 휴대 가능한 평온함이다. 고통이 사라진다. 매 걸음마다 부담이 덜어지고 누가 내 신발에 공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가벼워진다. 대지의 진지함 또한 가벼움을 느낀다. 타박타박. 하늘에서 태양이 고개를 숙이고
나는 점차 기이한 존재를 감지한다. 내 두 발이 거대하고 인자한 생명체를 스치고 있는 것만 같다. 이 존재는 내가 이름 붙일 수는 없지만 내게는 익숙치 않은 확신으로 나는 안다. 오래고도 오래된 것, 아주 오래전에 언어가 등장하기 이전에 터져 나온 것임을.